안녕하세요. 과학의 힘 에너지 청혜쌤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은요. 오늘부터 이제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은요. 에너지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우리 친구들이 에너지라는 표현이 익숙할 수도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에너지? 그거 되게 어려운 내용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우리 친구들 그 에너지의 첫 번째 시간으로 조금 마음을 놓고 강의를 같이 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중간중간, 선생님, 다 쉬운 건 아닌데요? 라고 우리 친구들이 얘기할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친구들이 조금만 생각해보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오늘 선생님이랑 즐겁게 이런 내용들 같이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친구들이 학습해야 하는 주제부터 한번 살펴볼 건데요. 해시태그 첫 번째에서는 에너지 보존과 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열기관이라는 것이 있대요.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는 열 효율 또는 에너지 효율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가 되었다면요. 우리 친구들 맞아요. 선생님이 픽한 사진 우리 친구들의 공스타그램에 업로드될 그 사진부터 만나면서요. 오늘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픽한 사진은요. 이 사진입니다. 선생님, 오늘 공부 쉽다고 하시더니 지금 이 사진 자체가요.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아주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은 기호들이 나와서 어렵게 보이지만요. 우리 친구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물론 그것들이 지금처럼 고열원, 저열원이라든지 혹은 외부에 해준 일이라든지 이런 기호들이 나와서 우리 친구들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우리 친구들 이 그림 오늘 강의가 끝나고 나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준비가 되었다면요. 해시태그 첫 번째, 바로 에너지 전환과 보존에 대한 이야기부터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이요, 우리 오늘 에너지와 관련된 얘기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혹은 우리 친구의 생활만 봐도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 사용한 에너지가 얼마나 될까요? 선생님, 저는 에너지 안 쓰는데요?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지금 강의를 보고 있잖아요. 이것도 우리는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일어나서 지금까지의 시간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인류가 결국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에너지는 끊임없이 소비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많이 소비하고 있는 에너지의 형태는 무엇일까요?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 에너지원을 보면 그거는 화석연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 통합과학 공부하면서 이 화석연료에 대한 이야기 정말 많이 했거든요. 자, 선생님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화석연료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자, 우리 친구들은요.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도대체 화석연료라는 것이 무엇일까? 정의를 봤더니요.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 먼 옛날 지구상에 살았던 생물의 잔해에 의해서 생성된 에너지 자원을 우리는 화석연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우리 석유, 석탄 연소하면서 그때 얻은 에너지 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석유도 석탄도 어떤 원소를 가지고 있느냐? 탄소를 가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얘를 연소하게 되면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어떤 기체가 발생해요. 그렇죠.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하게 돼요. 근데 우리 이 이산화탄소 기체 언제 봤어요? 맞아요. 우리 기후변화 할 때 수증기를 제외하고 온실 기체에 가장 크게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 바로 이산화탄소였죠. 이것 때문에 지금 지구온난화가 가속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우리 이 얘기 했잖아요. 근데 지금 봤더니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에너지원이 화석연료고 이 화석연료를 연소할 때 이산화탄소라는 기체가 생성되네요. 물론 그거 외에도요. 이 화석연료가 연소할 때 배출되는 여러 가지 물질이 결국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더라. 우리 친구들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우리 그 부분을 조금 더 정리해 보면
인류는요, 살아가면서 에너지를 소비하죠. 그죠?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그때 바로 환경에 어떤 영향들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연소할 때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산화탄소와 같은 이러한 바로 대기오염 물질 같은 것들을 방출하게 되니까 그것이 결국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라는 내용인 거죠. 그럼 앞에서 살펴봤던 이 이산화탄소 기체, 무슨 기체였어요? 지구온난화가 가속되는 이유 뭐였죠? 그렇죠. 온실 효과가 증가되었기 때문이었고 이 온실 효과를 계속 일으키는 주범 온실 기체였잖아요. 그때 이 이산화탄소도 온실 기체였으니까 결국 이런 대기오염 물질이 나오게 되니까 온실 효과 증가와 같은 그걸로 인한 지구온난화 이런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 같이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또 보니까요. 우리 계속 얘기하고 있는 대기오염 물질 방출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때 이런 호흡기 질환이나 건강에 영향을 주더라. 그럼 선생님 정말 호흡기 질환 혹은 우리의 생존 건강에 정말 영향을 주고 있나요? 그래서 선생님이요. 사진 2개를 준비했거든요. 여기 보니까 영국 런던의 스모그 대참사래요. 1950년도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고요. 실질적으로 이 호흡기 질환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거든요. 결국 인류가 계속 사용하는 이런 에너지 소비로 인해서 그것이 환경에 영향을 주게 되었고 그것이 인간 생존에 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예가 되겠네요. 여기 보니까요. 스모그 위성사진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 여기 중국 쪽에서 한 이런 미세먼지 같은 것들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곧 우리나라 쪽으로 오게 돼서 결국 우리의 건강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라는 사진으로 우리 친구들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은요. 아주 간단한 내용이었어요. 인류가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런 양이 너무너무 많아지면서 결국 환경에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라는 내용인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떠한 노력들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에너지의 소비 그럼 우리 에너지 소비하지 맙시다. 이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최소한 할 수 있는 노력은 그렇죠. 에너지의 소비를 줄입시다 라는 것이겠죠. 그럼 선생님이랑 간단히 어떠한 노력을 할 수 있는지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는요.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을 표시하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몇 가지의 그 가전제품, 전자제품을 좀 보게 되면 이렇게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라는 것이 표시되어 있는 것들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보면 커다랗게 숫자가 이렇게 적혀져 있거든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한테 선생님이 한번 질문할게요. 우리 친구들은요, 혹시 우리 친구들은 시험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 1등급이 될 수도 있고 2등급이 될 수도 있고 3등급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등급을 받고 싶나요? 라고 하면 우리 친구들 대부분의 많은 친구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선생님 저는요 1등급 받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전자제품들도요. 나도 1등급 받고 싶다.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의 앞에 있는 이 숫자 있죠? 이 커다란 숫자가 낮으면 낮을수록 에너지 소비 효율이 좋은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따라서 이렇게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을 표시하게 되면 판매자는 더욱더 이런 것들을 신경 쓰면서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들을 생산하려고 할 거고 또 판매하려고 할 거고 또 소비자 입장에서도요. 같은 시간 사용하더라도 에너지 소비 효율이 높다면 그것이 훨씬 더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는 노력이기 때문에 판매자와 소비자에게 모두 다 해당되는 노력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먼저 첫 번째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을 표시하는 것이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 해당합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또 어떤 노력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면 아예 에너지를요 적게 사용하는 제품을 개발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거 우리 주변에 이미 많이 들어와 있는 거 있거든요. 예전에는 뭐 백열등이나 형광등 이런 거 사용할 때 주어진 에너지보다 얘가 밝기가요. 혹은 여기서 소모하는 에너지가 훨씬 더 많았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요. 우리 친구들 LED 전구 많이 쓰잖아요. 얘가 훨씬 더 에너지 소비가
적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옆에 있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라는 거 우리 친구들 아마 요즘엔 한 번 정도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요. 이 하이브리드 자동차라는 건 2개 이상의 동력원에 의해서 구동되는 차량을 얘기해요. 선생님,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네, 우리 친구들이 보통 차량을 생각할 때는 연료가 있고 그 연료를 연소시키면서 구동되는 차량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하이브리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뭔가 감속을 할 때 브레이크를 밟거나 아니면 언덕을 내려갈 때 있죠? 그때 그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해서 저장하는 장치가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전기 에너지를 차곡차곡 잘 저장해 놨다가 뭔가 가속을 하거나 혹은 뭔가 주행을 할 때 혹은 시동을 킬 때 그냥 연료만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저장한 전기 에너지를 함께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연료의 사용을 줄일 수가 있겠죠. 여기 나와 있는 것은요, 그렇게 2개 이상의 동력원에 의해서 구동되는 차량, 그런 걸 우리는 하이브리드 차량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LED 전구, 하이브리드 자동차 모두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는 제품을 개발하는 것으로 에너지 소비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한 노력입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럼 선생님이 지금 계속 에너지, 계속 우리 에너지에 대한 얘기하고 있거든요. 도대체 그럼 선생님, 이 에너지라는 것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선생님이 하이브리드 얘기할 때 역학적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해서 저장하고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럼 도대체 역학적 에너지, 전기 에너지 그 종류가 얼마나 많은가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우리는 그런 에너지를 어디에 사용하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이 좀 알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에너지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에너지를 다양하게 이용하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자, 그럼 먼저 선생님 아까 얘기했던 역학적 에너지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에게 다소 익숙한 에너지예요. 왜냐면 그렇죠,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이 역학적 에너지를 공부한 적이 있다고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우리 친구들 이 역학적 에너지는요, 운동 에너지 더하기 위치 에너지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선생님 지금 위치 에너지 아니고 포텐셜 에너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맞아요. 여기서 우리가 단어를요 조금 바꿀 거예요. 선생님이 통합과학은 단어가 좀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본래의 의미를 잘 살려서 우리 포텐셜 에너지라고 부를 건데요. 우리 위치 에너지를 뭐라고 했냐면 기준면으로부터 일정 부분 높이에 있는 물체는 어떤 에너지를 갖는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이것을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입니다. 이렇게 공부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이 기준면으로부터 일정 기준 높은 곳에 있다면 얘는 일할 수 있는 잠재적인 어떤 에너지를 갖는다는 뜻이었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얘 잠재적인 어떤 에너지를 갖는구나. 잠재적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포텐셜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있고요. 또 어떤 물체의 경우 선생님이 만약에 어떤 탄성이 있는 물체 같은 거를 쭉 잡아당겼어요. 그럼 선생님이 손을 딱 놓는 순간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려는 성질 때문에 얘는 또 그렇죠.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고요. 우리 그런 것은 탄성 포텐셜 에너지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여기서는요. 이런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를 합한 것이 역학적 에너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역학적 에너지 우리가 어디에 쓰고 있냐면 수력 발전 같은 곳에 쓰고 있어요. 물을 높은 곳으로 끌어당겨요. 그러면 물에 그렇죠.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하겠죠. 그럼 그렇게 높은 곳에 있는 물을 낙하하게 되면 물의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것들을 전기 에너지로 전환해주면 발전이 됩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은 그냥 단순하게 역학적 에너지라는 것이 있고 그 역학적 에너지라는 것은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으로 우리는 구할 수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열에 의한 에너지래요. 그럼 이름이 뭘까요? 그렇죠. 열에너지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열에너지 우리 어디에 써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 뭔가 조리를 할 때, 음식을 할 때도 우리 열에너지 사용하고요. 너무 추울 때 따뜻하게
난방을 하잖아요. 그래서 조리와 난방을 할 때 우리가 열 에너지 소비합니다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는요. 화학 결합에 의해 물질 속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래요. 이거 아마 우리 친구들이 처음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설명을 조금 바꿔볼게요. 우리 무슨 얘기 많이 했냐면 광합성 얘기 정말 많이 했죠. 광합성을 선생님 설명할 때마다 뭐라고 했냐면 이 광합성이라는 것은 빛 에너지 받아서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생물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에너지의 형태 화학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입니다. 우리 선생님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때 우리 친구들이요. 선생님 포도당 생기는 게 왜 화학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많이 했거든요. 그럼 이제 왠지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유기물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떠한 에너지를 갖는가 봤더니 화학 결합, 그 유기물이라는 거 탄소, 수소, 산소 얘네들의 화학 결합으로 생성된 물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화학 결합에 의해서는 물질 속에 어떠한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빛 에너지 흡수해서 유기물을 만들었다는 것은 화학 에너지로 전환한 것입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 우리가 화학 에너지라고 하고요. 여기 보니까 화석 연료래요. 이것도 좋은 예죠. 우리가 화석 연료라는 거 그 안에 화학 결합에 의해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연소시킴으로써 바로 거기 안에 있는 에너지를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요. 전류에 의해 열을 내거나 일할 수 있는 에너지. 우리 친구들 이건 잘 알 것 같아요. 그렇죠. 얘는 전기 에너지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전기기구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럼 빛에 의한 에너지, 이것도 쉽네요. 빛 에너지, 이거 가지고 우리가 전등 같은 거 사용하죠. 또 원자핵이 분열하거나 융합하면서 방출하는 에너지, 이것도 처음 들었을 건데 요 내용은요, 우리가 조금 더 뒤에 강에서 같이 이 핵발전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공부를 할 거예요. 지금은 그냥 원자핵이라는 것이 분열하거나 혹은 융합할 때 어떤 에너지를 방출하는구나. 그것을 우리는 핵 에너지입니다 라고 간단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그거를 핵발전에 사용하고 있는데 이 핵발전에 대해서 우리가 저 뒷부분에서 같이 한번 공부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많은 에너지의 종류가 있대요. 근데 선생님이 설명했던 걸 우리 친구들 잘 들었다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선생님, 왜 자꾸 빛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전환된 것입니다. 전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나요? 왜일까요? 그렇죠. 이 에너지라는 것이요. 하나의 형태로 딱 정해지면 그 에너지의 형태로 쭉 존재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래요. 하나의 형태의 에너지로 존재하더라도 그 에너지가 다른 형태로 전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그 전환되는 예를 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선생님이 지금 얘기했던 한 형태의 에너지에서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에너지와 에너지 사이에서는 전환이 가능하구나 라고 먼저 보시고 그림을 한번 보면요. 우리 여기 전기 에너지 있어요. 자, 그러면 앞에서 선생님 설명했던 거 있죠. 이 전기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여기도 있어요. 그러면 높은 곳으로 올렸다가 물을 낙하하게 되면 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수력 발전이었죠. 그럼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이에요. 그럼 그 반대되는 것도 있겠죠. 전류를 흘려주었더니 뭔가 뱅글뱅글 돌아가는 모터를 만들 수 있어요. 우리 그거 전동기예요 라고 해서 중학교 때 공부했던 거예요. 그럼 얘네 둘 사이에 에너지의 전환이 정말 일어나는구나 라고 보실 수 있어요. 이번에는 전기를 딱 꽂아줬어요. 전기 에너지를 흘려주었더니 그 물체가 충전이 되는 것은 그 안에 화학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고요. 화학 에너지로 전환되어 있던 것을 우리가 사용해서 어떤 전기 제품을 사용하는 거, 건전지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화학 에너지에서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또 어떤 거 있을까요? 전기를 꽂아주었더니 우리 따뜻하게 해주는 전열기 같은 경우에는 열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라고 보실 수 있고 이런 열 에너지 가지고 우리가 지역 발전, 전기 에너지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기 에너지로 또 전환이 되겠네요. 전기 에너지 꽂았더니 우리가 뭔가 전등 같은 거 사용할 때는 빛 에너지로 전환된다 라고 보실 수 있고 역시나 빛 에너지도요. 태양전지 같은 것으로 전기 에너지 생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각각의 부분에 보시면 암기하는 내용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찾아가 보시면 우리 친구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열 에너지라는 거 용광로에서 빛 에너지로 바뀌게 되죠. 빛이 나니까.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핵 에너지 같은 것이 여기 원자로 나중에 조금 공부하게 되겠지만요. 이런 핵 분열을 속도를 조금 제어하는 원자로에서 결국 열 에너지 방출, 열 에너지로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부분은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건데요. 열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그러한 장치가 바로 증기기관에 의해서 역학적 에너지로 또 전환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여기 나와 있는 그림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 어떤 예시가 주어졌을 때 그냥 천천히 읽어보시면 아, 이건 어떤 에너지에서 어떤 에너지로 전환이 일어난 것이구나 충분히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이런 부분들은 조금 흥미롭게 바라보시고 내 주변에 또 어떠한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질문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이요. 자주 하는 충전이에요. 그쵸? 전기를 딱 꽂아서 어떤 전기 제품을 충전했어요. 근데 그거를 막 사용했어요. 사용한다는 건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화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또 소모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거기에 전기 에너지 소모했다면 에너지의 총량은 줄어들었을까요? 선생님, 제가 사용했으니까 그 에너지는 당연히 줄어들었죠.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고요. 또 다른 친구들은요. 그럼 선생님 혹시 전기 에너지가 되어서 내가 사용했지만 혹시 그 양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에너지로 전환된 건 아닐까요? 라고 우리 친구들이 생각했다면요. 정말 잘한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랑요. 도대체 그 에너지의 총량이라는 것은 어떻게 될지 같이 한번 그림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앞에서는요. 에너지가 하나의 형태에서 다른 에너지의 형태로 전환이 일어납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에너지라는 것이 그냥 계속 하나의 형태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형태에서 또 다른 형태로 계속적으로 전환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그림에 보니까 스마트폰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전기 에너지를 주고 얘를 충전할 수 있겠죠. 자, 이게 지금 전환 전에 에너지가 그냥 예를 들어 100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전기 에너지는 지금 전환 전에 에너지의 총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전기 에너지는요. 스피커라는 걸 통해서 소리 에너지로 전환될 수도 있고 화면에서 빛 에너지, 진동에 의해서 역학적 에너지 우리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발열 같은 것들로 인해서 열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에너지의 총합이 얼마나 될까라고 봤더니 그 합이 100이더라. 그럼 결국 이건 무슨 얘기예요? 아, 선생님, 에너지라는 것이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양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환 전의 에너지의 총합과 전환 후의 에너지의 총합은 항상 일정합니다. 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 잘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예외가 있나요, 선생님? 없습니다. 예외는 절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에너지가 전환될 수 있어요. 전환되더라도 그 총합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바로 이게 우리 친구들 그 유명한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반드시 이 에너지 보존 법칙 전환될 수는 있어요.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지만 그 총합은 변하지 않습니다. 라는 부분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과 같이 지구상에 살았던 생물의 잔해에 의해서 만들어진 에너지 자원을 뭐라고 하냐요? 우리 이거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화석연료, 인류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원입니다. 라고 기억해 주셔야겠죠. 이런 화석연료가 연소될 때는요. 이산화탄소와 같은 이거 무슨 기체였어요? 그렇죠. 온실 효과를 자꾸 증가시키는 온실 기체였어요. 그래서 이것이 배출됩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라는 거 연결해 주셔야겠죠. 그 다음 에너지 소비율 등급 이거 우리 같이 봤던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겠죠. 거기에 숫자가 어떨수록 에너지가 절약되는 제품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등급 받고 싶은 것처럼 얘네들도 1등급 받고 싶다 그랬잖아요. 즉 그거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에너지 효율이 높은 것이다. 에너지 소비 효율이 높은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에너지는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쉽게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쉽게 전환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총량이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변하지 않고 일정합니다 라고 하셔야 되니까 에너지의 총합이라는 건 항상 일정하게 보존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라고 우리 친구들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쌤이랑 같이 또 다른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각각의 경우하여 에너지 전환 과정을 바르게 연결해 보래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암기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선생님이랑. 자, 건전지예요. 자, 건전지라는 건 뭐죠? 그 안에 화학에너지 상태로 저장해 놓은 것을 건전지 딱 꽂으면 우리 어떻게 써요? 전자제품 쓰잖아요. 아, 예, 전기에너지로 전환이 된 것이구나 라고 보시면 우리 친구들 니은과 연결해 줄 수가 있겠네요. 자, 전동기예요. 이거 우리 중학교 때 정말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전동기가 뭐였어요? 코일에 전류를 흘려주었더니 코일이 뱅글뱅글뱅글 돌았습니다. 그럼 선생님 지금 뭘 먼저 흘려줬어요? 전류. 그러면 그렇지, 전기 에너지가 얘가 돌았대요. 그러면 그렇죠, 얘네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되었구나 라고 해야 되니까요. 우리 친구들 디귿과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광합성이에요. 광합성은 선생님이 정말 매 단원 정말 많이 나오는 예시거든요. 광합성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광합성 할 때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빛에너지 필요하잖아요. 그럼 빛에너지 받아서 내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의 형태, 화학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이었으니까 우리 친구들 바로 빛에너지에서 화학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라고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용광로는요? 아주 뜨거운 열 에너지가 밝게 빛나는 우리 빛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 마찰이라는 거 뭐였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 운동 공부할 때 마찰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면 그 운동 에너지가 마찰에 의한 열 에너지로 전환되는 리을과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친구들 먼저 선생님과 이 에너지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고 에너지의 종류는 또 뭐고 우리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더 중요한 건 에너지라는 것은 하나의 형태에서 또 다른 형태로 전환될 수 있지만 그 에너지의 총량이라는 것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절대로 변하지 않고 일정합니다 라는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에너지 전환과 보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이런 에너지라는 것은 일할 수 있는 능력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에너지라는 것은 일이라는 것은 에너지로 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해시태그 두 번째에서는요, 열기관이라는 것을 같이 보면서 열 효율, 에너지 효율에 대한 이야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선생님과 열기관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고 에너지와 일, 이 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열효율이라는 것은 또 무엇이고 에너지 효율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친구들 중학교 때 어떤 내용을 공부했냐면 에너지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 에너지의 정의를 뭐라고 했냐면 일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에너지라는 것은 일로 전환되기도 하고 일이라는 것이 에너지로 전환되기도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도 일도 같은 단위인 줄을 사용합니다 라는 것까지 공부를 했던 거예요. 얘 에너지의 기호가 되는 거고 얘는 일이라는 것의 기호가 되는 거죠. 얘는 에너지와 일의 단위는 같은 줄을 사용합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가 일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자, 거기에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개념을 또 하나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요. 두 물체가 있습니다. 하나의 물체는요, 온도가 높아요. 하나의 물체는요, 온도가 낮아요. 자, 그러면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뭐가 이동하죠? 선생님, 에너지가 이동한다고 했어요. 자, 그때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에너지가 이동해요. 우리는 이 에너지를 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공부했던 거예요. 아, 그러면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그 에너지가 열이라면 이 열 에너지도 결국 일할 수 있는 능력이겠죠. 그래서 이 열이라는 에너지를 일할 수 있도록 일로 전환한 것, 그것이 바로 열기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열기관이라는 것이 와닿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증기기관, 증기터빈, 가솔린기관, 디젤기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얘네 공통점 뭐냐면 먼저 증기기관 생각하면 물을 끓이는 거예요. 뭘 가지고? 그렇죠. 열 에너지 가지고 물을 끓여요. 그럼 증기가 되죠. 증기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터빈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증기기관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증기터빈 역시요. 화력발전소 등의 보일러에서 발생한 고압의 증기, 이걸 이용해서 날개를 회전시키는 장치를 우리는 증기터빈입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가솔린기관, 디젤기관, 가솔린, 디젤, 이거는 연료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연료를 연소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열 에너지로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열 에너지 가지고요. 똑같이 물을 끓이게 되면 증기가 만들어지겠죠. 그 증기를 가지고 뭔가 동력을 대는, 즉 그런 기관을 만든 것이 열기관입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 도대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조금 더 자세히 우리 열기관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열기관은요, 열 에너지라는 것을 일로 전환하는 장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선생님 여기에 그림 하나를 좀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온도가 높은 곳이 있었어요. 우리 그거 조금 어려운 말로 고열, 온도가 높다는 거, 열이 높다는 거죠. 고열원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온도가 낮은 저열원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자, 그럼 우리 무슨 얘기했어요?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뭐가 이동해요? 그렇죠. 열이라는 것이 이동합니다. 우리 이렇게 얘기했어요. 열은 Q라는 기호로 나타낼 거예요. 자, 근데 우리 무슨 얘기했냐면 열 에너지를 일로 전환하는 장치가 열기관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지금 여기 열이 이동하잖아요. 여기에다가 우리 열기관을 이렇게 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열기관. 그럼 열 에너지 받았으니까 이제 그 에너지를 일로 전환할 수가 있겠죠. 누가? 열기관이요. 그러면 얘가 받은 열 에너지 중에 일부를요, 1이라는 것으로 전환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전환되지 않은 남은 열이 저열원 쪽으로 이동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얘를 Q1이라고 하고 얘를 Q2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우리 친구들 이해되셨어요?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열이 이동하는데 그 열 에너지를 일로 전환하는 장치가 열기관이에요. 따라서 이 열기관이 받은 열이 있을 것이고요. 그 중에 일부를 일로 전환하게 되었고 그 나머지는 저열원으로 방출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선생님이 숫자로 얘기하면 우리 친구들 너무 쉬운 얘기가 됩니다. 자, 이 열기관이요. 예를 들어 열 100만큼 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 얼마만큼 일했냐면 20만큼은 일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얼마만큼 내보내야 돼요? 선생님 당연히 100 받았고 20만큼 내보냈으면 80만큼 내보내야죠. 20만큼 일했으면 80만큼 내보내야죠. 우리 친구들 그냥 이 내용이 다인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우리가 이 열기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열기관. 이 열기관은요, 받은 것은 100인데 일은 얼만큼 한 거예요? 20만큼. 그럼 이 열기관이라는 건 열 에너지를 일로 전환하는 장치인데 얼마만큼 효율이 좋은 거예요. 즉, 내가 받은 건 10인데 20만큼 일했다라는 것을 도대체 무엇으로 표현할 거냐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요, 전환되는 그 비율, 그것을 우리는 지금부터 열 효율로 표현하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봤더니 열 효율이라는 것이 공급한 에너지래요. 그럼 이 열기관에 공급한 에너지 지금 몇이 돼요? 그렇죠. 100이잖아요. 나는 100만큼 받았는데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열기관이 한 일이라는 건 열 에너지가 일로 전환된 양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지금 얼마만큼 전환됐어요? 선생님 20만큼 전환됐어요. 좋아요. 그거를 백분율로 나타나게 되면 이 열기관의 열 효율이라는 건 20%입니다 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되셨나요? 자, 요것을 우리 여기 기호 썼죠. Q1, Q2, 그리고 W라는 기호를 사용했거든요. 숫자로 보면 아주 간단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너무 겁먹지 마시고 기호가 나온 거 그대로 그냥 입혀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열기관 작동 원리가 있어요. 선생님이 앞에서 그렸던 그림보다 훨씬 더 깔끔하고 예쁜 사진이 나와 있죠. 자, 그럼 보시면 여기 고열원 T1이에요. 그리고 저열원 T2가 되겠네요. 자, 그럼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열이라는 것이 이동한다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 열기관에 열이 제공됐네요. 그럼 제공됐는데 그 중에 일부는 1로 전환했고 나머지는요, 지금 저열원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Q1이라는 것이 1로 전환된 양과 저열원으로 가는 열량의 합으로 볼 수 있나요? 우리 친구들 이식 하나 찾았을까요?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선생님이랑 뭐 할 거예요? 열효율 기호로 한번 표시해 볼 거예요. 열효율이 뭐였어요? 이 열기관이 받은 공급한 에너지가 몇이에요? 공급받은 거 지금 Q1이에요. 좋아요. 거기서 1로 전환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그럼 1이라는 거 그대로 적어주면 이게 열 효율이 되는 거죠. 여기 백분율로 표시해도 되고 안 하기도 해요.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 이 W라는 거 같이 열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우리 여기 W 있으니까 선생님 W라는 건 얘를 이쪽으로 옮기게 되면 Q1-Q2가 되겠네요. 좋아요. 자, 그거를 그럼 적어주시면 Q1분의 Q1-Q2가 되는구나. 그럼 이거 간단하게 나타내면 1-Q1분의 Q2가 바로 얘는 열기관에서 하는 바로 열 효율이 됩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요, 지금 이렇게 위에 적혀져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기호만 보면 우리 친구들 굉장히 겁먹을 수 있지만 앞에서 했던 내용 그대로예요. 나 100만큼 열 받았는데 20만큼 일했어. 그리고 나머지 80은 내보냈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 당연히 받은 양은 100인데 일은 20만큼 했으니 이 열 효율이라는 건 20%예요. 이렇게 나타내기로 했잖아요. 이거 그대로 그냥 기호로 나타낸 겁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을까요? 좋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열 효율이라는 것, 우리가 에너지를 줘도요, 그 에너지라는 것이 모두 다 1로 전환되거나 우리에게 모두 다 유용한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은 아닌가 봐요.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다른 에너지의 형태로 전환되기도 하고 혹은 다르게 전환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기관에 혹은 어디에 에너지를 줬는데 내가 원하는, 내가 유용한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되는 그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라는 것을요, 우리는 조금 더 크게 에너지 효율로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에너지 효율이 무엇인가 봤더니요, 공급한 에너지 중에서 유용하게 사용한 에너지의 비율이래요. 그 어딘가에 내가 공급한 에너지가 얼마나 됩니까? 라는 거고요. 거기에 유용하게 사용한 에너지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 바로 에너지 효율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제가 공급한 에너지를 그냥 사용하고 싶은 그 에너지 형태로만 다 전환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요? 그래서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유용한 에너지의 상태로만, 그 에너지의 형태로만 에너지의 전환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너지 효율을 높여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즉, 에너지 효율을 높여서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화석 연료의 사용을 감소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도대체 이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을까? 먼저 그 방법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봤더니요, 첫 번째, 주택에서 열 손실을 방지할 수 있대요. 자, 무슨 얘기냐? 우리 집에서 혹은 어떤 곳에서 난방을 계속해요. 그럼 따뜻하겠죠. 근데 밖에 차가워요. temperature 추워요. 근데 여기와 단열이 잘 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리 따뜻하게 한다고 해도 열이 손실이 생기겠죠. 그럼 계속적으로 난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이때는 에너지 소비가 증가할 수 있어요. 따라서 단열재를 쓰거나 이중창을 쓰면서 열 손실을 방지하는 것이 바로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또 우리 앞에서 봤던 LED 전구 그리고 압력밥솥 같은 거 사용하는 것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 됩니다.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이 존재하겠죠. 우리 친구들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그러면 가정이 아니라
발전 방식에서는 어떻게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가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우리 친구 이 단어를 좀 잘 기억해주면 좋겠는데요. 열병합 발전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우리가 화력 발전으로 하게 되면 이때 에너지 효율 우리 공부했죠? 그럼 그 에너지 효율이라는 것이 약 40% 정도 된대요. 선생님 그거밖에 안 되나요? 맞아요. 생각보다 높지가 않죠. 그럼 나머지 그 유용하지 않은 형태로 전환되는 그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더 사용할 수 있을까 하면서 생각한 것이요. 화력 발전으로 발생한 고온 수증기를 지역 난방에 이용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나머지 한 10% 정도를 더 높여서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즉 병합 발전을 하는 것이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됩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또 하나는요, 양수 발전이라는 건데요. 야간에는 전력이 조금 남아요. 그걸 가지고 물을 높은 곳으로 올려주는 거예요. 그럼 물의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겠죠. 그리고 낮에 얘를 낙하시키게 되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낮에 발전을 하는 방법이 바로 양수 발전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에너지의 효율을 결국 높일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이런 생각이 들죠. 선생님, 근데 에너지라는 게 우리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전환이 일어나요? 전환이 일어나더라도 그 에너지의 양은 항상 변하지 않고 일정하다고 했어요. 그럼 계속 유용한 에너지의 형태로 계속적으로 전환하면서 내가 사용하고 싶은 에너지 형태로 사용하면 안 되나요? 에너지 양이라는 것이 일정하게 보존되는데 왜 자꾸 우리는 에너지를 절약해야 합니다. 에너지 소비를 줄여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오늘 그 질문에 같이 한번 답을 달아보려고 해요. 이유는요, 바로 이 에너지의 흐름을 봤더니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선생님, 방향성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자, 우리 친구들 엄청 뜨거운 물질이 있어요. 엄청 뜨거운 물질. 그거 가만히 놔두면 점점 더 얘가 8888? 뭐 뜨거운 물이라고 한다면 점점 100도, 120도, 130도 점점점 물의 온도가 올라갈까요? 그렇지 않죠. 가만히 놔두면 그 물의 온도는요, 점점 식을 거예요. 혹은 아주 깨끗한 물에다가요, 선생님이 잉크 한 방울을 탁 떨어뜨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잉크는요, 점점 그 잉크 방울이 모여서 더 동그랗게 되나요? 아니면 물 사이로 점점점 퍼져가게 되나요? 점점 퍼져가게 돼요. 마치 이런 것처럼요, 에너지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볼게요. 자, 전기 에너지는요, 열 에너지로 전환이 가능해요. 모두 전환이 가능해요. 근데 열 에너지는요, 전기 에너지로 모두 전환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이라는 건 고온에서 저온으로 자발적으로 이동하지만 가만히 놔둔다고 해서 저온에서 고온으로 열이라는 것이 자발적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래요. 이 에너지라는 것이 정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구나. 즉요, 우리가 말하는 그 일이요, 모두 열로 전환되는 것은 가능하지만 열이라는 것이 모두 일로 전환되기는 어렵다. 그렇게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같이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가 있죠. 이 에너지가 우리는 원하지 않았지만 열 에너지로 전환되어서 주변으로 점점점 흩어지게 된대요. 근데 문제는 이 열 에너지라는 형태가요, 우리가 사용하기는 조금 어려운, 덜 유용한 에너지의 형태더라는 거예요. 즉, 사용하기 어려운 형태로 에너지 전환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에너지의 형태는 점점 줄어들거나 한정되기 때문에 이걸 또 생산하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에너지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에너지라는 것이 절대 그 총량이 변하지는 않지만 에너지의 방향을 봤더니 점점 우리가 사용하기 어려운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되는데 그 양을 줄일 수 있어야 우리가 사용하는 바로 유용한 에너지를 결국 점점 줄여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 친구들 에너지 흐름, 방향성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바로 이 에너지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에너지를 절약해야 합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어요? 좋아요. 자,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을까? 그 모델로 내놓은 것이요. 바로 에너지 자립 하우스라는 거예요. 자, 이런 하우스를 우리가 모델링을 했는데요.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할 거냐면 에너지 제로 하우스라고 하거든요. 이 에너지 제로 하우스에서는요. 두 가지의 기술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손실되는 에너지를 최소화하자라는 것을 바로 우리는 패시브 기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청정 에너지를 생산합시다라고 하는 것을 액티브 기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안을 자세히 한번 보시면 먼저 손실되는 그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기술에 이런 고기밀 창호, 고단열 바닥, 혹은 고단열 지붕 같은 거 보면 에너지 이 안에 난방하거나 냉방했을 때 밖에와 계속적으로 열이 주고받고 하면 끊임없이 난방을 하거나 끊임없이 냉방을 해야겠죠. 그러지 않도록 얘를 잘 단열을 시키는 거. 그러면 그게 바로 최소화시키는 패시브 기술에 들어가는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얘네는 에너지 아까 선생님이 자립하는 건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풍력발전이나 연료전지, 태양광, 태역열 그리고 지열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청정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액티브 기술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우리 친구들 용어들도 좀 같이 기억해 주시면서 우리는 어떻게 에너지를 절약해야 할까? 우리는 어떠한 노력들을 함께 해야 할까라고 우리 친구들 보신다면 탄소 포인트제도 우리 친구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감축 실적에 따라서 탄소 포인트를 발급하는 거 그걸 가지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 등이 있고요. 친환경 자동차 구매하면 지원하는 제도들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있죠. 그래서 이거 말고도요. 우리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사회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 우리 또 우리 지역 공동체에서 할 수 있는 노력들,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또 국제 차원에서 어떤 노력들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이 먼저 이렇게 열 효율이나 에너지 효율, 그리고 이런 에너지의 방향성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한번 순환하는 동안 고열원으로부터요 200줄의 에너지를 공급받아 저열원으로 140줄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열기관이 있대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200줄을 받았어요. 열기관이. 그랬더니 저열원으로 140줄을 방출합니다. 이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일은 얼마나 했을까요? 일은 당연히 60줄을 했겠네요. 지금도 어렵지 않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열기관이요 한 번 순환하는 동안 외부에 하는 일은 몇 줄이에요? 그렇죠. 60줄입니다. 찾아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열기관의 열 효율을 찾아보래요. 어떻게 해요? 그렇지. 나에게 공급한 에너지예요. 그럼 200줄에 나는 외부에 어느 정도 일을 했어요? 60을 했고 거기에 곱하기 100을 한다면 우리 친구들 30%입니다. 이렇게 찾아줄 수 있겠죠. 그래서 30%입니다. 라고 정답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같은 밝기의 빛을 내는 조명기구 A, B가 1초 동안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가요. 6줄 30줄이래요. 그럼 1초 동안 6줄 30줄을 소비했으니까 얘를 만약에 같은 에너지를 주어졌다면 얘가 30줄을 줬다면 얘는 1초를 사용할 수 있었겠지만 30줄을 줬다면 얘는 5초를 사용할 수 있는 조명기구입니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A와 B의 에너지 효율을 각각 이 A, 이 B라고 할 때 얘네 에너지 효율을 B는 얼마가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같은 에너지 줬을 때 얘는 5초 쓸 수 있고 얘는 1초 쓸 수 있대요. 자, 그럼 당연히 에너지 B는 5대 1이 됩니다. 라고 적어줄 수가 있겠죠. 자, 화력발전으로 발생한 고온의 수증기를 지역 난방에 이용하는 발전 방식. 이것은 굉장히 앞에서 40%밖에 안 되는데 이거 할 수 있어서 10% 더해서 약 50% 정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친구들 열병합 발전입니다. 라고 해서 이름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제도 볼게요. 자, 에너지 흐름에는요. 무엇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 마지막에 에너지라는 것이요. 그냥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에너지로 막 전환이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흐름에는 방향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 했어요. 그래서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는 자발적으로 이동하지만 그 반대, 저온에서 고온으로는 자발적으로 이동하지 않았다. 라는 부분 우리 친구들 기억해 주시면 돼요. 우리가 에너지를 사용하면 결국 우리가 사용하기는 다소 어려운 에너지의 형태, 열 에너지로 전환돼서 주변으로 흩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를 사용하더라도 그 에너지의 총합이 변함이 없는 것은
맞지만 열에너지 같은 형태로 주변으로 흩어져 버려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에너지는 점점 감소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소비를 줄여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자, 그럼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에너지 자립 건물, 우리 액티브 기술, 패시브 기술 봤잖아요. 그렇죠. 에너지 제로하우스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첨단 단열 공법을 이용하여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하는 기술, 최소화한다는 거, 그렇죠. 우리 친구들 이름까지 패시브 기술입니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친구들 오늘 첫 번째 바로 에너지에 대한 얘기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다시 POTD 보면서요, 오늘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친구들 다시 사진을 보니 어때요? 아, 선생님 그냥 열기관에 받은 에너지 그리고 외부의 한 일, 나머지 저열원으로 가는 열을 표시한 것이네요 라고 해서 우리 친구들은요, 이 그림을 통해서 열 효율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요, 에너지에 대한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어려운 내용이 없었으니까요, 우리 친구들 꼭 꼼꼼하게 복습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습할 때요, 우리 EBS I 홈페이지 들어오셔서요, 우리 강의 다시 보면서 공부했으면 좋겠고요. 공부하다 모르겠는 거, 또 궁금한 거 생기면 언제든지 Q&A 게시판에 글 남겨주세요. 쌤 친절하게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에너지, 그 중에서도 전기 에너지의 생산, 바로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요. 지금까지 선생님은 과학의 힘 에너지 정혜쌤이었습니다. 우린 또 다음 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